50이 넘으면 삶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복잡함을 덜어내고 마음을 단순하게 정돈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입니다. 이 책은 90세 이근우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전하는 삶에 대한 이해찬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50 이후의 시간을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를 묻는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중년이 되면 불안, 후회, 무기력 같은 감정이 자주 찾아옵니다. 저자는 이런 감정들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노화하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삶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보다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상실과 외로움, 불안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삶보다 덜 흔들리는 삶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편안히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지나온 삶을 귀하게 여길 것. 나이 들수록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는 이유. 불안이나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빈번히 경험하는 감정들이다. 유독 어느 시기에 국한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리고 젊은 연령대에 비하여 50 이후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상대적으로 그 심도가 더 깊은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함께 상상해보자. 문제는 나이다. 50이 지나면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저마다의 큰 우여곡절을 넘기는 나이다. 어릴 때는 누구나 학교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방법을 학습한다. 이 학습기를 벗어나면 배운 대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실천해보는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바로 50 이전의 시기다. 이렇게 살면서 50이 지나면 이른바 중년아리를 경험하게 된다. 말하자면 갱년기 증상들이다. 불안이란 삶에 있어서 가장 근저에 깔린 부정적인 감정으로 중년을 맞으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증폭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년 이후의 외로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이는 지금까지 품속에 있던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면서 정신적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다. 중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느끼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무력감에 빠지면 흥미가 없어지니 삶이 끝나버린 느낌도 들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쉽다. 지금까지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50이라는 현실적 나이에 직면하다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아온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잘못 살아온 듯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50이 넘은 나이는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약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개인의 삶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발자취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나만이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귀하고 귀한 삶이다. 이를 나 스스로 부정한다면 불안이나 외로움, 무력감 같은 것이 증폭되기 쉽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탭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가에 따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텐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을 넘어선 나이 탓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져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여생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초조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말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을 느낀데도 이상하지 않다. 가령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불가역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더욱이 한순간이다. 나조차도 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엄습해왔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갑자기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곧이어 불안함과 외로움, 무력감이 뒤따랐다. 불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생각이니 그저 그 순간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준비를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내 옆에 머물러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늙는다는 두려움 떨치기. 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데 세 가지 셈법이 있다. 하나는 만나이고, 둘째는 연나이, 마지막으로 한국식 세는 나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세 가지인 셈이다. 이렇게 융통성이 많은 셈법이 있음에도 이 범주를 넘어서서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왜 자신의 나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한 지인은 상점 주인에게 아주머니라는 말을 듣고부터는 그 상점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그분은 7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으니 명실상부한 노인이다. 아주머니라고 부른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그녀를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또 친구 중 하나는 넉살이 좋아 아무 모임에서나 잘 어울린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부터 묻는다. 그리고 그가 어떤 나이를 되더라도 이렇게 말한다. 듣고 보니 나보다 어리네요. 동생 하나 생겼다. 사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이렇게 말하며 어른 노릇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나이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허풍을 떤 모양새다. 왜 그런 어세를 부리는 것일까? 상대의 나이를 묻는 것이 신뢰처럼 인식되는 요즘이다. 나이를 바로 보기 싫어 높이는 것도 허풍이고 낮추는 것도 허풍이니 곧 허세 속에 산다는 의미다. 허세를 부려야 자기 마음을 위장하고 안정된다는 짧은 생각에서일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하고 공평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나이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세월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고 나이 들수록 화살같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세월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주관적인 체감일 뿐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아주 공평한 것이 세월이니 나이라고 다르겠는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꼼수를 부려 자기 나이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열등감과 연관이 된다. 그런 꼼수를 통해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만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나이를 피해갈 생각보다는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감정을 직시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이답게 사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서로 젊어 보인다는 인사말을 많이 한다.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싫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달콤한 말에 집착하지 말자.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나이는 정직하게 먹는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과 불안이 투영된 말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나이 먹는다는 두려움 속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생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 옛날이여 대신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나이든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자.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나이든 내 앞에 닥친 그 모든 일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두 눈을 뜨고 산다는 단순한 지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 일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이 이어졌다. 이 친구의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고는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의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이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의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는 생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다시 말해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하면 180도를 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 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라는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하여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고 출루해서 1루 베이스에 도달한다. 투수의 자세를 눈치껏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도루하려고 투수약을 올린다. 타자는 마음이 두근두근 안절부절 못한다. 뛸까? 이거 뛰다가 아웃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 아마 다음 우리 선수가 안타나 홈런을 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도루를 향한 갈망은 뛰어야 한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뛴다. 뛰는 순간 그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처럼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독자분들도 경험하는 감정들일 것이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생각이다. 한쪽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런데 두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그 보이는 세상의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고 또 키우자. 부모님과의 인연을 마무리한다는 것. 50 이후가 되면 이별을 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부모와의 이별이고 둘째는 자녀들과의 이별이다. 이별은 이별이지만 부모와의 이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다. 자녀들은 결혼하여 이별하는 것이니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사별은 그렇지 못하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잃는 것도 큰 슬픔이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매일 아침 사위의 차에 편승해 출근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최근엔 요새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병상을 삼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가슴이 저렸다. 사별은 남는 자의 몫이다. 남은 가족들은 아쉬움, 슬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후회, 그리고 뒤따라오는 죄의식,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삼형제처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별 준비는 충분할 것 같다. 돌아가신다고 해도 후회 없는 보살핌을 했으니 사후에 여러 복잡한 생각에 뒤엉키지 않고 슬픔은 있겠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이별 준비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지만 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즐겁지 않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내 나이 때문인지 내게 질문하는 이들은 꼭 죽음이라는 화두로 질문하곤 한다. 그래서 나 역시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다. 몸도 마음도 사라질 테고 느끼고 생각할 것도 없을 테니 두렵지 않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두렵다. 질병을 앓는다든지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쇠하면 그 자체로 이미 고통이다. 이런 고통이 두렵다.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기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담담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피할 수 없고 어차피 겪어야 할 사별의 아픔이라면 되도록 담담하게 슬픔과 함께한다 해도 새롭게 살아갈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어쩌면 그것이 먼저 떠난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죽음은 곧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이니 그리 슬퍼하지 말아라. 네 슬픔은 내가 모두 가지고 가마라고. 힘듦은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은 또 다른 마음의 짐이니 그저 떨쳐버리려는 마음가짐을 다지며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자. 지는 추억이 아닌 뜨는 추억을 만들면서 말이다. 정직하게 벌어 즐겁게 써라. 돈이 곧 나고 내가 곧 돈이다. 가진 돈이 곧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삶의 가치를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삶의 가치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생을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중받는 삶을 살았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자. 이제는 정직하게 벌고 재미있게 쓸 때다. 내 지인 중에는 자그맣게 자영업을 하여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었다. 옆에서 보기에도 좀 바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정직하게 경영하여 차근차근 성공했다. 자녀들도 잘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말년의 삶을 즐겁게 살았다. 한 번은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러나 여행 후의 소회는 조금 의외였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재미있게 따라 나선 여행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는 곳은 화려한 백화점들이었고 이것저것 쇼핑한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순간 계산을 위해 나를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들어 서운한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동안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그뿐이라 생각했던 자신만의 소비 철학이 그때 조금 흔들렸다고 한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즐겁게 돈을 쓰리라. 그런 결심이 섰다고 털어놓았다. 주변에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하나로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돈을 버는 데는 이토록 관심이 있지만 즐겁게 쓰는 데에는 소홀한 것 같다. 돈을 모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해서 즐거운 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자녀도 우리처럼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 자녀 간에도 경제관념은 정확해야 한다. 돈이 모든 기준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돈보다는 즐거움과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돈은 우리 삶의 일부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지 가치의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러니 돈 때문에 즐거움을 잊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망치고 잊힌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몸이 아픈 당신에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질병만큼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드물다. 질병은 감기처럼 치료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성인병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도 있다. 이런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는다면 누구라도 크게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좌절과 포기를 뜻한다. 마음이 이런데 몸이라고 온전할까? 내가 학생이었을 때 배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난다.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질병인지 알려준 것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어느 쪽에 여명이 더 긴가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놀랍게도 병명을 알게 된 환자가 모르고 지낸 환자보다 여명이 짧았다. 몰랐으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알게 된 후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이론이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단계별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중병을 진단받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심리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 리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부하면서도 서서히 인정하는 단계인데 이때의 감정은 분노다. 세 번째는 우울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닥친 질병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법은 천양지차다. 비교적 성숙한 인격 발달을 경험한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단계들을 짧게 경험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길게 경험하게 된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아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위안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사실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하던 조언이기도 하다.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위로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위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을 남이 아닌 내게 해준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궤적만을 밟아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만만치 않은 궤적을 용케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을 먼저 위로해 보는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것만으로 찬사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자. 인생은 원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에 이른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가족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가족은 펄쩍 뛴다. 일생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며 저항이 만만치 않다.
나는 수세에 몰리다 못해 농담도 못하나 라는 말로 수습해보지만 그런 말은 귀에 들리지 않나 보다. 나는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틈만 나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보았다. 농담 반 진담 반이기도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펄쩍 뛰는 가족의 모습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가족들이 하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날을 회상해보게 된다. 사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많다. 설령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행동까지 한 적은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자유롭게 했을 뿐이다. 그저 내 삶의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찾고 그 호기심을 실천해 본 것인데 가족 눈에는 그렇게 비쳤나 보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이루지 못했다면 계획할 때는 예견할 수 없었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그 불확실성은 대개 천재지변이거나 인재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실행한다고 해도 이런 이유는 걸림돌이 된다. 다른 하나는 계획 자체를 잘못 수립한 것이다. 욕심을 넘어선 과욕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니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 경험의 흐름에 따라 치료 계획이 점차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련을 받던 초년병 시절에는 병의 진단에 몰입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 환자를 보았다. 전문의가 되어 경험이 좀 쌓이면서 그런 병을 앓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앓는 질병에 관한 관심으로 옮아갔다. 중년 이후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서는 병의 진단보다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몰두했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면 병이 왜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가 병의 테두리만 이해하려고 했다면 초년 시절에 환자에게서 들었던 반응을 계속 받았을 것이다. 그때 나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은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병을 말한다고 하는 항변이었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도 정신과 의사로서 성장하는 계획된 과정의 일부인 것만 같다. 결론적으로 중년 이후의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계획은 각 개인이 따로 목표를 세워 수립하는 때도 있겠지만 넓게 본다면 삶 그 자체가 이미 계획된 순서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심심한데 오늘도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짓궂게 말해보고 싶다. 오랜만에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누군가는 삶에 있어 좌절을 맛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느끼며 또 누군가는 그 둘을 동시에 느끼기도 할 것이다. 나는 늘 왜 내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좌절과 고통과 그에 따른 슬픔이 전부일까 하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우다. 좌절을 겪거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슬픔을 느껴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경험하는 것 뿐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저 그 상처를 덜 앓는 사람이 더 앓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삶은 지나온 과거가 아닌 불분명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늘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본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얼었던 땅을 비집고 새록새록 나오는 새싹의 그 강인함처럼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지나온 삶을 귀하게 여길 것. 나이 들수록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는 이유. 불안이나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빈번히 경험하는 감정들이다. 유독 어느 시기에 국한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리고 젊은 연령대에 비하여 50 이후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상대적으로 그 심도가 더 깊은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함께 상상해보자. 문제는 나이다. 50이 지나면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저마다의 큰 우여곡절을 넘기는 나이다. 어릴 때는 누구나 학교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방법을 학습한다. 이 학습기를 벗어나면 배운 대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실천해보는 시기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바로 50 이전의 시기다. 이렇게 살면서 50이 지나면 이른바 중년아리를 경험하게 된다. 말하자면 갱년기 증상들이다. 불안이란 삶에 있어서 가장 근저에 깔린 부정적인 감정으로 중년을 맞으면서 더욱 현실적으로 증폭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년 이후의 외로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이는 지금까지 품속에 있던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면서 정신적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다. 중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느끼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무력감에 빠지면 흥미가 없어지니 삶이 끝나버린 느낌도 들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쉽다. 지금까지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50이라는 현실적 나이에 직면하다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아온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잘못 살아온 듯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50이 넘은 나이는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약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개인의 삶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발자취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나만이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귀하고 귀한 삶이다. 이를 나 스스로 부정한다면 불안이나 외로움, 무력감 같은 것이 증폭되기 쉽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탭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가에 따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텐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을 넘어선 나이 탓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져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여생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초조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말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을 느낀데도 이상하지 않다. 가령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불가역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더욱이 한순간이다. 나조차도 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엄습해왔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갑자기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곧이어 불안함과 외로움, 무력감이 뒤따랐다. 불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생각이니 그저 그 순간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준비를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내 옆에 머물러 있지 않을 테니 말이다. 늙는다는 두려움 떨치기. 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데 세 가지 셈법이 있다. 하나는 만나이고, 둘째는 연나이, 마지막으로 한국식 세는 나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세 가지인 셈이다. 이렇게 융통성이 많은 셈법이 있음에도 이 범주를 넘어서서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왜 자신의 나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한 지인은 상점 주인에게 아주머니라는 말을 듣고부터는 그 상점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그분은 7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으니 명실상부한 노인이다. 아주머니라고 부른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그녀를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또 친구 중 하나는 넉살이 좋아 아무 모임에서나 잘 어울린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부터 묻는다. 그리고 그가 어떤 나이를 되더라도 이렇게 말한다. 듣고 보니 나보다 어리네요. 동생 하나 생겼다. 사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이렇게 말하며 어른 노릇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나이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허풍을 떤 모양새다. 왜 그런 어세를 부리는 것일까? 상대의 나이를 묻는 것이 신뢰처럼 인식되는 요즘이다. 나이를 바로 보기 싫어 높이는 것도 허풍이고 낮추는 것도 허풍이니 곧 허세 속에 산다는 의미다. 허세를 부려야 자기 마음을 위장하고 안정된다는 짧은 생각에서일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하고 공평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나이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세월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고 나이 들수록 화살같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세월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주관적인 체감일 뿐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아주 공평한 것이 세월이니 나이라고 다르겠는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꼼수를 부려 자기 나이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열등감과 연관이 된다. 그런 꼼수를 통해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만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나이를 피해갈 생각보다는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감정을 직시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이답게 사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서로 젊어 보인다는 인사말을 많이 한다.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싫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달콤한 말에 집착하지 말자.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나이는 정직하게 먹는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과 불안이 투영된 말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나이 먹는다는 두려움 속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생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 옛날이여 대신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나이든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자.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나이든 내 앞에 닥친 그 모든 일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두 눈을 뜨고 산다는 단순한 지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 일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이 이어졌다. 이 친구의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고는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의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이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의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는 생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다시 말해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하면 180도를 볼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 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라는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하여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고 출루해서 1루 베이스에 도달한다. 투수의 자세를 눈치껏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도루하려고 투수약을 올린다. 타자는 마음이 두근두근 안절부절 못한다. 뛸까? 이거 뛰다가 아웃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 아마 다음 우리 선수가 안타나 홈런을 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도루를 향한 갈망은 뛰어야 한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뛴다. 뛰는 순간 그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처럼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독자분들도 경험하는 감정들일 것이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생각이다. 한쪽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그런데 두 눈으로 보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그 보이는 세상의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고 또 키우자. 부모님과의 인연을 마무리한다는 것. 50 이후가 되면 이별을 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부모와의 이별이고 둘째는 자녀들과의 이별이다. 이별은 이별이지만 부모와의 이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다. 자녀들은 결혼하여 이별하는 것이니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사별은 그렇지 못하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잃는 것도 큰 슬픔이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매일 아침 사위의 차에 편승해 출근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최근엔 요새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병상을 삼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가슴이 저렸다. 사별은 남는 자의 몫이다. 남은 가족들은 아쉬움, 슬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후회, 그리고 뒤따라오는 죄의식,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삼형제처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별 준비는 충분할 것 같다. 돌아가신다고 해도 후회 없는 보살핌을 했으니 사후에 여러 복잡한 생각에 뒤엉키지 않고 슬픔은 있겠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이별 준비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지만 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즐겁지 않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내 나이 때문인지 내게 질문하는 이들은 꼭 죽음이라는 화두로 질문하곤 한다. 그래서 나 역시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다. 몸도 마음도 사라질 테고 느끼고 생각할 것도 없을 테니 두렵지 않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두렵다. 질병을 앓는다든지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쇠하면 그 자체로 이미 고통이다. 이런 고통이 두렵다.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기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담담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피할 수 없고 어차피 겪어야 할 사별의 아픔이라면 되도록 담담하게 슬픔과 함께한다 해도 새롭게 살아갈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어쩌면 그것이 먼저 떠난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죽음은 곧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이니 그리 슬퍼하지 말아라. 네 슬픔은 내가 모두 가지고 가마라고. 힘듦은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은 또 다른 마음의 짐이니 그저 떨쳐버리려는 마음가짐을 다지며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자. 지는 추억이 아닌 뜨는 추억을 만들면서 말이다. 정직하게 벌어 즐겁게 써라. 돈이 곧 나고 내가 곧 돈이다.
가진 돈이 곧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삶의 가치를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삶의 가치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생을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중받는 삶을 살았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자. 이제는 정직하게 벌고 재미있게 쓸 때다. 내 지인 중에는 자그맣게 자영업을 하여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었다. 옆에서 보기에도 좀 바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정직하게 경영하여 차근차근 성공했다. 자녀들도 잘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말년의 삶을 즐겁게 살았다. 한 번은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러나 여행 후의 소회는 조금 의외였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재미있게 따라 나선 여행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는 곳은 화려한 백화점들이었고 이것저것 쇼핑한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순간 계산을 위해 나를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들어 서운한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동안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그뿐이라 생각했던 자신만의 소비 철학이 그때 조금 흔들렸다고 한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즐겁게 돈을 쓰리라. 그런 결심이 섰다고 털어놓았다. 주변에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하나로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돈을 버는 데는 이토록 관심이 있지만 즐겁게 쓰는 데에는 소홀한 것 같다. 돈을 모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해서 즐거운 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자녀도 우리처럼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 자녀 간에도 경제관념은 정확해야 한다. 돈이 모든 기준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돈보다는 즐거움과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돈은 우리 삶의 일부를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지 가치의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러니 돈 때문에 즐거움을 잊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망치고 잊힌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몸이 아픈 당신에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질병만큼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드물다. 질병은 감기처럼 치료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성인병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도 있다. 이런 심각한 질병을 진단받는다면 누구라도 크게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좌절과 포기를 뜻한다. 마음이 이런데 몸이라고 온전할까? 내가 학생이었을 때 배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난다.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질병인지 알려준 것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어느 쪽에 여명이 더 긴가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놀랍게도 병명을 알게 된 환자가 모르고 지낸 환자보다 여명이 짧았다. 몰랐으면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알게 된 후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이론이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단계별로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중병을 진단받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심리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 리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부하면서도 서서히 인정하는 단계인데 이때의 감정은 분노다. 세 번째는 우울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닥친 질병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법은 천양지차다. 비교적 성숙한 인격 발달을 경험한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단계들을 짧게 경험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길게 경험하게 된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아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위안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사실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하던 조언이기도 하다.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위로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위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을 남이 아닌 내게 해준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궤적만을 밟아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만만치 않은 궤적을 용케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을 먼저 위로해 보는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것만으로 찬사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자. 인생은 원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에 이른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가족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가족은 펄쩍 뛴다. 일생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며 저항이 만만치 않다. 나는 수세에 몰리다 못해 농담도 못하나 라는 말로 수습해보지만 그런 말은 귀에 들리지 않나 보다. 나는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틈만 나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보았다. 농담 반 진담 반이기도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펄쩍 뛰는 가족의 모습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가족들이 하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날을 회상해보게 된다. 사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많다. 설령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행동까지 한 적은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자유롭게 했을 뿐이다. 그저 내 삶의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찾고 그 호기심을 실천해 본 것인데 가족 눈에는 그렇게 비쳤나 보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이루지 못했다면 계획할 때는 예견할 수 없었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그 불확실성은 대개 천재지변이거나 인재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실행한다고 해도 이런 이유는 걸림돌이 된다. 다른 하나는 계획 자체를 잘못 수립한 것이다. 욕심을 넘어선 과욕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니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 경험의 흐름에 따라 치료 계획이 점차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련을 받던 초년병 시절에는 병의 진단에 몰입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 환자를 보았다. 전문의가 되어 경험이 좀 쌓이면서 그런 병을 앓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앓는 질병에 관한 관심으로 옮아갔다. 중년 이후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서는 병의 진단보다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몰두했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면 병이 왜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가 병의 테두리만 이해하려고 했다면 초년 시절에 환자에게서 들었던 반응을 계속 받았을 것이다. 그때 나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이 말의 뜻은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병을 말한다고 하는 항변이었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도 정신과 의사로서 성장하는 계획된 과정의 일부인 것만 같다. 결론적으로 중년 이후의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계획은 각 개인이 따로 목표를 세워 수립하는 때도 있겠지만 넓게 본다면 삶 그 자체가 이미 계획된 순서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심심한데 오늘도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짓궂게 말해보고 싶다. 오랜만에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누군가는 삶에 있어 좌절을 맛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느끼며 또 누군가는 그 둘을 동시에 느끼기도 할 것이다. 나는 늘 왜 내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좌절과 고통과 그에 따른 슬픔이 전부일까 하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우다. 좌절을 겪거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슬픔을 느껴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경험하는 것 뿐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저 그 상처를 덜 앓는 사람이 더 앓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삶은 지나온 과거가 아닌 불분명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늘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본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얼었던 땅을 비집고 새록새록 나오는 새싹의 그 강인함처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